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국이 예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놀라움. 2. 삼성은 남미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3. 한국은 모든 적을 격퇴하고 있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삼성이 생산 공장을 대륙마다 건축해서 생산 기지를 넓혀라. 세계로 가자. 삼성 대한민국이 응원합니다. 남아메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에서 한국의 큰 기쁨을, 미국이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놀라움. 저게 뭐예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은 정말 형편없어요. 미국의 공장 건설까지 검토하던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뒤통수를 때렸죠. 이는 미국이 과거 일본 반도체 시장을 제재했던 상황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 애플이 중국과 비밀 계약을 통해 이득을 챙겼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미 의회에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삼성이 꺼내든 묘수에 미국 정부는 꽤나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한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저번 세 달 통과된 반도체 지원법, 일명 칩사법안을 통과시키며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고자 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반도체 신규 투자를 하는 기업에 총 730억 달러의 보조금과 360억 달러의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보이지만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투자를 제한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삼성은 중국 시안에서 전체 낸드 플래시의 40%를 생산하고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D램 50%, 낸드 플래시 30%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한국 반도체 수출 총액 1280억 달러 중 60%를 차지하는 한국 무역의 최대 고객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25%, 수입의 23%를 차지하는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고 약 2,000개에 달하는 소재와 부품들이 중국의 80% 이상을 의존하고 있어서 당장 이것들을 포기한다면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겠죠.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하지만 삼성전자에서 미국 주도의 칩사 동맹과 관련해 중국의 이해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미국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요. 반도체 장비만 해도 한국의 미국 의존도는 약 25% 정도 됩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는 일본과 네덜란드 25%를 포함하면 사실상 미국 정부의 동의 없이 반도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강도 높은 견제를 하는 사례는 일본 미일 반도체 협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본은 80년대 정부 주도 아래의 반도체 소재, 제조 장치, 제조로 이어지는 수직 산업 구조를 형성했었고 여기에 일본 산업계의 폐쇄적인 문화까지 더해져서 미국산 제조장치나 소재들이 일본 제조업체의 공정 설비에서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어 대규모의 경제와 산업 파생 효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니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하던 미국을 압도하는 투자와 연구가 가능했던 것은 당연했겠죠. 그 결과 미국 이틀 등과 비교의 수율도 높을 뿐 아니라 무려 10%나 저렴한 가격에 납품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당시 저평가돼 있던 일본 환율, 값싼 노동력도 유리한 수출 환경에 더해져 일본 반도체 산업은 1980년대 초중반 세계 시장을 거침없이 잠식해 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반도체 산업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섰는데요. 그러나 이대로 자국이 일으켜 세운 메모리 산업에서 손을 뗄 수 없었고 미국은 동상 압박을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은 일본 반도체 업계의 구조를 문제 삼고 반도체 산업협회 무역 대표 부유스터에 청원 공세를 넣었는데요. 며칠 뒤 미국 마이크론, 인텔, AMD 등 미국 반도체 업체들의 제소가 연달아 이어졌고 미국 상무부가 직권조사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직권조사란 기업들의 제소 없이도 상무부의 권한으로 수출 과정에 문제가 있을 시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무역 제재 수단으로서 그 대상이 되는 국가에겐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이에 일본 정부의 로비 등의 외교 활동을 펼쳤지만 자국 기업의 존망이 달린 미국을 상대로 통하지 않았고 결국 협상 테이블에서 양자 협정문에 서명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 반도체는 회생불능 상태가 되었으며 삼성전자가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방식의 무작정 패는 외교가 가능했지만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현상을 겪고 있는 지금 이렇게 했다가는 동맹국들의 불신을 받아 외교적 신뢰도가 바닥을 치겠죠. 그 때문에 미국은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한국 때리기에 나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삼성의 라이벌인 애플이 미국의 뒤통수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애플이 신규 납품처로 중국 양쯔 메모리와 인티시를 선택한 것이죠.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낸드 플래시와 디램을 조달해왔는데 중국 업체 쪽으로 메모리 공급처를 다변화하면 국내 업체와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어 가격이나 시도, 전략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애플의 이런 행보는 칩사 정책의 의도에 완전히 벗어나는 행보이기 때문에 미 의회는 현재 난리가 났는데요. 지난 23일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을 보면 마르코 루비오 미국 상원의원 등은 애플을 향해 양쯔 메모리에 낸드 플래시를 사용할 경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이런 행보에 미 행정부에서는 별다른 대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애플의 독단적인 움직임이 아닌 중국의 투자 금지로 삼성과 SK의 성장을 막은 후 양쯔 메모리와 경쟁을 붙여 한국 반도체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의 경우 삼성전자가 33%, SK하이닉스가 20%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 절반을 차지해왔는데요. 그 뒤로 일본 키옥시아 15%, 미국 웨스턴 디지털 13%, 마이크론 12%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한국 점유율이 낮아지길 바라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6년 사드 사태 당시 중국이 한국 불매운동을 할 때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애플 CEO 팀 쿡이 중국 고위 인사들과 3.30억 달러 389조 원 규모의 계약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죠. 애플은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하고 중국 내에서 애플페이, 아이클라우드, 앱스토어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았으며 기술 개발 투자를 약속하는 동시에 중국 부품을 많이 사용하겠다는 계약을 맺은 것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중국 스마트폰이 저렴함에도 삼성, 애플만을 쓰는 이유 중 하나인 편의성을 애플만 챙기게 되었고 핸드폰을 고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중국 내 삼성 스마트폰 점유율이 없다시피 한 것도 당연한 수순이겠죠. 인텔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200억 달러를 투입해 2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바이든 대통령은 인텔은 반도체 신공장 기공식에 참여해 미국으로부터 세금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공급망을 훼손하는 중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투자 차단과 인텔 지원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증거인데요. 미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기술과 양산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삼성전자에 의존하고 반도체 생산 라인이 자리를 잡게 되면 업체 등지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것이죠. 작년 11월 미 상무부가 반도체 자료를 요청하는가 하면 지난 6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 파운드리 공정 양산에 성공한 데 이어 이러한 삼성의 기술 초격차를 없애려고 일본과 합작해서 2나노 파운드리의 개발을 위해 새로운 연구기관의 설립 계획을 세우는 등 미국이 자기 배만 채려는 모습은 다양한 곳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 갑질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행보를 보여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게 협력하자고 해놓고 이러한 모순된 행보를 계속 보이자 삼성은 브라질에서 반도체 공장 설립을 논의했고 MOU를 체결한 것이죠. 브라질 정부는 지난해부터 삼성전자 현지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파리아 장관은 지난해 11월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삼성전자 브라질 반도체 공장 설립에 관련한 제안을 공식적으로 보냈다고 밝혔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와 브라질 정부의 양해각서 체결은 브라질의 이러한 노력의 성과라고 하는데요. 브라질은 삼성전자 및 LG전자, 현대자동차, 대만, 폭스콘 등의 생산 공장이 위치한 남미 지역 제조업 중심 기지로 꼽히고 있어 미국의 갑질에 대한 박격 카드로 사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르헨티나 정부 또한 삼성의 반도체 공장 유치에 나서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만나 삼성전자의 아르헨티나 현지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중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아르헨티나 반도체 최대 수요국 가운데 하나인 미국과 입접해 있으면서도 인건비와 물가가 훨씬 저렴해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에게는 매력적인 생산 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확률이 꽤 높다고 합니다. 이는 TSMC의 창업주 모리스 창 또한 동의했는데요. 올해 4월 미국의 한 싱크탱크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은 대만보다 약 50% 높은 수준일 것이라며 미국은 반도체 위탁 생산을 위한 인력풀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았고 이들을 교육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며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아르헨티나 정부는 올해 8월에 통과된 미국 반도체 지원법을 아르헨티나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에 공장을 세우면 더 적은 비용으로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인 것이죠. 이러한 한국의 박격 카드에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지미 군리치 부회장은 전기차와 반도체에 있어서 미국이 동맹인 한국에 더 많은 유연성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라며 한국 같은 친밀한 동맹국을 저버려선 안 된다고 인터뷰했는데요. 미국의 갑작스러운 갑질에도 굴하지 않고 생산의 다각화라는 방향성을 잡은 올해 기준 IMF의 수치에 따르면 일본은 선진국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게 밀려 일본인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본 불패 신화에 취해 있던 일본인들은 바뀐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쏟아냈는데요. 반면 일본 뒤를 무섭게 추격한 한국은 내년에는 확실히 일본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최악의 위기가 겹치면서 마침내 그 썩은 뿌리가 드러난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례 없는 한파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무절제하게 풀린 화폐 때문인데요. 코로나 시기 경제 위기를 걱정한 국가들은 엄청난 액수의 지원금을 약속하며 시중에 돈을 풀었습니다. 흘러나온 돈은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을 만들었으며 가상화폐를 비롯한 새로운 자산의 등장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저금리는 지속되었고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한 정세가 계속되면서 시중에 풀린 돈은 계속해서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좋았던 시절이 끝나면서 미국 연준에서 칼을 들고 통화량 억제에 나선 것이죠.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미국은 금리를 대폭 인상했는데요. 한때는 실질 금리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미국은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 경기 부양을 이끌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국가들은 저금리의 혜택을 보며 실물 자산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전격 금리 인상을 발표하는 것도 모자라 잇따른 금리 인상안을 발표하는 탓에 세계 경제는 급속도로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풀린 돈은 다시 주인을 찾아 지갑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닥치는 대로 자산을 사들이던 개인과 기업들은 몸을 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각국과 빚을 낼 정도로 투자에 나섰던 국가와 개인들은 고금리 폭탄의 직격을 맞게 되었습니다. 원금보다 갚아야 할 이자 걱정이 더 앞서게 된 것이죠. 이미 과도할 정도로 빚을 낸 국가들은 원금보다 더 많은 부채로 인해 갚아야 할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스리랑카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파산할 정도로 후진국에게 위기가 찾아왔죠.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중국의 돈을 끌어다가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국가들 역시 금리 폭탄에 영향을 맞았죠. 달러 가격이 오르면서 여기에 맞춘 다른 국가들 화폐 가격 역시 상승하면서 금리도 상향 조정이 들어간 것인데요. 그로 인해 세계 전체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뜻밖의 국가가 최악의 형태로 직격탄을 맞게 되었는데요. 바로 일본이 그 주인공입니다. 과거 아베 전 총리부터 시행된 아베노믹스부터 일본은 의도적으로 금리를 떨어뜨려 엔저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엔화 가격을 낮춰 일본 물건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고 한 행동이었죠. 오랜 디플레이션으로 경기가 악화된 일본 시장에서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엔저를 권장했습니다.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이 핵심 치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소비를 안 하려고 하는 일본인 특유의 심리도 극복하기 위해선 과도할 정도로 통화량이 풀려 투자 심리를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일본 정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생각이 유효한 듯 보였습니다. 아베노믹스 덕분에 일본 경기는 활발했고 경제 지표들 역시 하락세에서 약상 승세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정책은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성장을 위해선 미래 먹거리에 투자를 하고 산업 육성을 위해 내부 구조 개선을 해야 했으나 아베노믹스 덕분에 풀린 경기로 이 시기를 일본 정부는 놓친 것이죠. 결국 미 금리가 높아지면서 그동안 감춰졌던 일본 경제의 허약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미 이 사태를 예견했던 경제 전문가와 일본 관료들은 심각한 경고를 남기며 이를 비판했죠. 노구치 유키오 교수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저서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본 경제는 쓰러지기 직전이며 다른 국가들이 이미 일본을 추월해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고 말했죠. 특히 그는 한국이 일본을 대신해 G7 자리에 오를 것이라 예언하면서 대만도 곧 있으면 일본을 초월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인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이러한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그의 예견은 틀릴 것이라고 바라봤죠.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인데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가 예측한 일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IMF에서 일본이 선진국 그룹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알린 것이죠. 오랜 기간 버블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어도 내수 경기와 튼튼한 채권을 통해 선진국 가운데서도 높은 순위를 유지하던 일본이 결국 추락한 것이죠. 올해 2022년 IMF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인당 PPP 구매력 지표에서 일본이 최초로 5만 달러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진국 기준으로 여겨지는 5만 달러 선은 항상 넘었던 일본이 마침내 그 선조차 붕괴하면서 추락한 것이죠. 5만 달러 지표에 속한 국가로는 미국과 캐나다, 서유럽에 속한 잘 사는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대만과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5만 달러 선을 넘기며 당당히 선진국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표에서 일본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IMF가 발간한 자료에서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었던 일본이 선진국 그룹에서 탈락했다는 것은 심각한 현상인데요. 다른 지표에서도 일본의 추락은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세계경제전망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33,590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일본은 34,360달러를 기록해 격차가 770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원화 약세를 감안해 지난해 35,000달러에서 4% 줄어든 금액인데요. 엔화 가치는 이보다 더 빠르게 하락한 탓에 지난해 39,300달러에서 12.6%나 떨어진 34,360달러를 기록한 것입니다. IMF 통계 작성 이래로 최소 수준인 770달러로 좁혀지면서 1995년 31,640달러 수준의 격차를 보였던 1인당 GDP는 조만간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내년쯤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달러 현상을 보이며 무섭게 치솟고 있는 환율 역시 일본을 조이고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현재 1달러 당 150엔이라는 수치에 임박한 환율은 올해 말인 12월에는 160엔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미디어 겐다이 비즈니스는 경제평론가 스즈키 다카이로의 분석을 인용, 일본 경제가 최악의 경우 2023년 환율 180엔 시대를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경기가 나쁜 것도 모자라 물건값도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것이라 본 것이죠. 파산하는 기업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데이코쿠 데이터뱅크 자료를 인용해 올해 4-9월 사이 도산한 기업이 159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나 많은 기업이 파산한 것으로 분석했죠. 일본 민간 경제 부분에서도 이러한 위험 신호는 커지고 있습니다. 100엔 숍 열풍이 불었던 일본에서는 이제 500엔 숍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가게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이들을 사로잡기 위해 적당한 품질의 싼 제품을 내놓아 판매량을 늘리겠다는 전략이죠. 무인양품이 선보인 500엔 숍은 큰 인기를 누리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 역시 이를 잡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으며 민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그러나 이제까지 대증요법으로 경제 위기를 넘기려고 했던 일본은 한계를 맞이하며 심각한 붕괴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가계 부채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일본 정부는 큰 부담으로 돌아온 빚갚기에 나섰습니다. 이미 세수의 상당 부분을 원리금 갚는 데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 폭탄으로 일본 정부에게 더욱 큰 부담이 가해진 것이죠. 아베노믹스로 인해 일본 정부 부채는 GDP의 260%가 되었습니다. 다른 국가라면 진작 파산하고도 남았겠지만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엔화의 통화 가치와 일본 정부의 외환 보유고 덕분에 겨우 무마시킬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정부는 엔화 매입과 달러 매도 정책으로 시장 개입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엔화 가치 방어에 나섰지만 세계적인 흐름과 강달러 기조는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권력 유지를 위해 포퓰리즘 정책에 손을 대면서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앞장선 상황. 최근 아베 전 총리 사망과 통일교 관련된 이슈로 인해 일본 정계에서 기시다 후미오는 큰 위기에 몰렸습니다. 지지율 20%대를 유지하면서 정권 교체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나들었죠. 이를 막기 위해 기시다 후미오는 최근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의 10%를 보조하는 방안을 내세우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내세운 정책인데요. 문제는 이로 인해 4조 2천억엔, 한화로 40조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는 일본 정부의 빚이 더 한층 늘어나는 셈이나 다름없는데요.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운데 오히려 보조금 지급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더 빠르게 죽어간다는 비난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 국민들 가운데서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의 경제지표와 일본의 경제지표를 비교하는 일도 일어났는데요. 문화는 물론이고 경제에 있어서도 일본을 추격하는 한국의 성장세에 일본은 그나마 남은 자존심도 꺼지는 상황. 엔저 쇼크로 손해를 입은 일본인들 상당수가 외화에 투자하며 일본의 부가 현재 외부로 빠져나가며 일본인도 일본을 버리는 가운데 과연 일본은 끔찍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일본이 한국보다 더 우위라고 우기는 자들이 많아요. 한국은 잘들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애국하자, 잘 살아봅시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